집에 있는 바세린 한 통, 명품 화장품으로 변신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드려드릴 이야기는 중학교 동창회를 앞두고 계셨던 68세 박영숙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박영숙 어르신은 평소 곱게 늙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가는 눈가주름과 푹 꺼진 볼살 때문에 한숨을 쉬곤 하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바세린을 얼굴 전체에 두껍게 바르고 자면 수십만 원짜리 영양크림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셨습니다. 동창회나 친구들에게 아직도 피부가 좋다는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에 그날 밤 어르신은 마치 팩을 하듯이 바세린을 얼굴에 하얗게 덮어 씌우고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르신은 눈을 뜨자마자 얼굴이 화끈거리고 따가워서 비명을 지르실 뻔했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은 퉁퉁 부어올랐고 양볼은 홍당무처럼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게다가 좁쌀 같은 뾰루지가 이마와 턱을 뒤덮고 있었죠. 예뻐지려고 했던 행동이 오히려 피부를 망가뜨려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어르신은 저를 찾아오셔서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따라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된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박영숙 어르신처럼 좋다는 건 무작정 따라했다가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지거나 가려워서 고생하신 적 없으신가요? 사실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2분 중 1분은 심각한 피부 건조증을 앓고 계십니다. 10명 중 7명은 밤마다 등을 긁거나 팔다리가 당겨서 잠을 설치는 가려움증을 호소하고 계시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걸 그저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고 방치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우리 피부라는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몸의 구조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피부 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젊었을 때 우리 피부를 윤기나게 지켜주던 기름 공장인 피지선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또 20대 때는 한 달이면 뚝딱 만들어지던 새 피부 세포가 60대가 넘어가면 45일이 지나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피부를 지키는 장벽이 얇아지고 구멍이 숭숭 뚫려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박영숙 어르신이 사용하신 바세린은 사실 죄가 없습니다. 바세린은 현존하는 보습 성분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무려 98%의 수분 차단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도구 자체가 아니라 그 도구를 쓰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흙담에 무작정 시멘트만 들이붓는다고 튼튼한 벽이 되지 않는 것처럼 얇아진 어르신들의 피부에 무조건 바세린을 덮어 씌우는 건 독을 바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박영숙 어르신이 겪은 끔찍한 피부 트러블을 잠재우고 다시 건강하고 윤기 나는 피부를 되찾게 해드린 저만의 처방전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비싼 시술이나 약이 아닙니다. 집에 있는 바세린을 활용하되 바르는 순서와 방법을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일명 수분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만 제대로 익히시면 여러분의 피부 나이 시계를 거꾸로 돌리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3가지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피부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피부를 서서히 죽이는 지름길입니다. 첫 번째, 절대 바짝 마른 피부에 바세린을 바르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보통 세수하고 나서 수건으로 물기를 싹 닦아내고 뽀송뽀송한 상태에서 크림을 바르는 게 깔끔하다고 생각하시죠? 박영숙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물기 하나 없는 얼굴에 바세린을 두껍게 바르셨죠. 그런데 이건 쩍쩍 갈라진 가뭄 든 논바닥 위에 비닐하우스를 치는 것과 똑같은 짓입니다. 우리 피부의 원리를 알면 이게 왜 위험한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세린은 수분을 공급해주는 물탱크가 아닙니다. 바세린은 이미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뚜껑일 뿐입니다. 빈 물병의 뚜껑을 아무리 꽉 닫아봤자 그 안에 물이 생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피부 속에 수분이 하나도 없는데 그 위에 기름막인 바세린을 덮어버리면 피부는 숨도 못 쉬고 속에서부터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번들거려 보이지만 속은 사막처럼 황폐해지는 속건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고기능성 주름 개선 화장품과 바세린을 섞어 바르지 마십시오.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말이 딱 여기에 해당합니다. 박영숙 어르신은 비싼 주름 개선 화장품인 레티놀 크림을 바르고 그 효과를 높이겠다고 그 위에 바세린을 덧바르셨습니다. 좋은 거 더하기 좋은 거니까 더 좋아질 거라고 믿으셨겠죠? 하지만 이건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입니다. 레티놀이나 비타민C 같은 성분은 피부에 아주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흡수되고 나머지는 공기 중으로 날아가거나 자연스럽게 조절되어야 하는데요. 바세린이라는 강력한 밀폐막으로 덮어버리면 이 독한 성분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피부 깊숙한 곳까지 강제로 쑤셔 넣어지게 됩니다. 마치 매운 고추장을 상처 부위에 억지로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피부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리니 화학적 화상을 입게 되고 얼굴이 벌겋게 붓고 껍질이 벗겨지는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는 겁니다. 바세린은 순한 보습제와 짝꿍이지 독한 기능성 화장품과는 상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발뒤꿈치에 하얀 각질이 일어났다고 무조건 바세린을 바르지 마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발뒤꿈치가 갈라지고 하얗게 일어나면 그저 건조해서 그런 줄 알고 바세린을 듬뿍 바르고 양말까지 신고 주무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단순한 건조증이 아니라 무좀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지금 곰팡이균에게 따뜻한 보일러를 놔주고 최고급 온실을 지어주는 셈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생기는 발뒤꿈치 각질 중 상당수는 각화형 무좀이라는 곰팡이 질환입니다. 간지럽지도 않고 물집도 없어서 그냥 굳은 살인 줄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곰팡이는 축축하고 따뜻한 환경을 정말 좋아합니다. 무좀균이 있는 발에 바세린을 바르고 밀폐해버리면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가장 완벽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바세린을 아무리 발라도 낫지 않고 오히려 발바닥 피부가 더 두꺼워지고 하얀 가루가 날린다면 그건 건조한 게 아니라 곰팡이가 살판난 겁니다.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발 양쪽이 똑같이 건조하면 단순 건조증일 확률이 높지만 한쪽 발만 유독 심하거나 발톱 색깔이 누렇게 변해 있다면 그건 무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때는 바세린을 바를 게 아니라 무좀약부터 바르셔야 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마른 논에 비닐 씌우지 않기, 독한 약 위에 덧바르지 않기, 곰팡이에게 온실 지어주지 않기. 이 세 가지만 피하셔도 피부 재앙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발라야 바세린이 기적의 크림이 될 수 있을까요? 박영숙 어르신의 피부를 되살려낸 그 비법, 바로 다음 파트에서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발뒤꿈치에 바세린 바르시는 친구분이 계신가요? 그분들을 위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의 도리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박영숙 어르신의 피부를 일주일 만에 진정시키고 한 달 만에 윤기나게 만든 저만의 특급 처방전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수분 샌드위치 공법이라고 부릅니다. 샌드위치를 만들 때 빵 사이에 햄과 치즈를 넣고 덮는 것처럼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차곡차곡 쌓아서 가둬버리는 원리입니다. 복잡할 것 하나 없습니다.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밑간 작업입니다. 세수하고 나서 욕실을 나오는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수건으로 얼굴을 벅벅 문질러서 물기를 다 닦아내시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피부는 마른 스펀지보다 젖은 스펀지일 때 영양분을 더 잘 빨아들입니다. 세안 후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톡톡 두드려서 흐르는 물방울만 걷어내십시오. 손으로 만졌을 때 얼굴이 약간 축축하다 싶을 정도가 딱 좋습니다. 이 3분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무리 비싼 걸 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기가 살짝 남아있는 그 상태가 바로 바세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최적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속 재료를 채우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어떤 성분을 바르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나이아신 아마이드라는 성분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비타민 B3입니다. 약국이나 화장품 가게에 가서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들어간 로션이나 앰플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비싼 명품 화장품 필요 없습니다. 10,000원에서 20,000원대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왜 하필 이 성분일까요? 우리 피부 장벽을 벽돌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이가 들면 벽돌 사이를 메우고 있던 시멘트가 다 부서져서 벽이 흔들리는 상태가 됩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바로 이 시멘트를 다시 만들어내는 최고의 건축가입니다. 이 성분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면 세라마이드라는 시멘트를 뿜어내서 무너진 벽돌담을 단단하게 다시 세워줍니다. 게다가 레티놀처럼 자극적이지 않아서 피부가 얇은 어르신들도 안심하고 쓰실 수 있습니다. 물기가 남아있는 얼굴에 이 나이아신아마이드 로션을 충분히 발라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속당김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지막 뚜껑 덮기입니다. 이제 주인공인 바세린이 등판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양과 기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세린을 듬뿍 떠서 문지르시는데 그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바세린은 쌀알 한 톨 크기만큼만 덜어내십시오. 딱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덜어낸 바세린을 손바닥이나 손가락 끝에 놓고 비벼서 체온으로 녹여주세요. 그러면 꾸덕꾸덕하던 바세린이 기름처럼 투명하고 부드럽게 변합니다. 이때 얼굴에 문지르지 마시고 도장 찍듯이 꾹꾹 눌러주시는 게 핵심 기술입니다. 눈가, 입가, 그리고 유독 건조한 뺨 부위에 손바닥을 지그시 갖다 대고 눌러주세요. 마치 얇은 코팅막을 한 겹 입힌다는 느낌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앞서 발라둔 수분과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완벽하게 밀봉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분 샌드위치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잠깐, 얼굴 말고 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해진 발 뒤꿈치나 팔꿈치 내 얼굴과 다릅니다. 여기에는 우레아 크림이 정답입니다. 약국에 가시면 우레아 크림을 파는데 10% 정도 함유된 제품을 고르십시오. 우레아는 딱딱하게 굳은 각질을 녹여서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는 연육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발을 씻고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우레아 크림을 먼저 듬뿍 바르시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덧발라주세요. 우레아가 기를 터주고 바세린이 문을 잠가주면 아무리 두꺼운 굳은 살도 보들보들한 아기 피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박영숙 어르신은 제 말을 듣고 반신반의하며 이 방법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물기를 남기고 바르는 게 어색해서 찝찝하다고 하셨죠.
하지만 딱 3일이 지나자 놀라운 전화를 주셨습니다. 원장님,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하나도 안 땡겨요. 세수할 때 손끝에 닿는 피부가 매끄러워졌어요. 라고 말이죠. 붉게 뒤집어졌던 피부가 진정된 건 물론이고 일주일 뒤에는 친구들이 얼굴에 뭐 했냐고 물어볼 정도로 윤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물기 남기기, 영양 채우기, 바세린으로 덮기. 이 3단계 공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집에 있는 바세린을 꺼내서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이 확실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아침 저녁으로 똑같이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아침과 저녁은 바르는 요령이 조금 다릅니다. 그 디테일한 실전 루틴과 여러분이 바세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모든 질문들 바로 다음 파트에서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주변 친구들에게도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 이제 방법은 다 아셨으니 이걸 하루 일과표에 어떻게 집어넣어야 할지 딱 정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숙 어르신도 처음에는 아침 저녁으로 똑같이 바르시다가 화장이 밀려서 고생하셨거든요. 바세린은 아침과 저녁의 사용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 세안은 비누나 폼 클렌징을 쓰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로만 가볍게 씻어주세요. 밤새 나온 약간의 기름기는 내 피부가 만든 천연 보호막입니다. 이걸 굳이 박박 씻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로만 씻고 수건으로 톡톡 두드린 뒤 물기가 있을 때 바로 나이아신아마이드 로션을 바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아침 바세린은 방패입니다. 바깥의 찬바람과 건조한 공기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죠. 하지만 너무 많이 바르면 번들거려서 보기에 좋지 않고 자외선 차단제나 화장이 겉돌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바세린 양을 쌀알 반톨만큼만 쓰셔야 합니다. 아주 극소량입니다. 이걸 손바닥 전체에 비벼서 아주 얇게 펼친 다음 얼굴에 살짝 갖다 대기만 하세요. 누르는 게 아니라 스치듯이 코팅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피부가 당기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뽀송뽀송해 보입니다. 반면에 저녁 루틴은 대공사입니다. 하루 종일 지친 피부를 복구하는 시간이죠. 저녁 샤워 후에는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에 보수 공사를 해야 합니다. 발뒤꿈치나 무릎, 팔꿈치에는 우레아 크림을 듬뿍 바르시고 그 위에 바세린을 넉넉히 덮어주세요. 얼굴에도 아침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쌀알 2톨 정도 양을 녹여서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무시는 동안 이불에 묻지 않도록 흡수될 시간을 30분 정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발에는 면 양말을 꼭 신고 주무세요. 다음 날 아침 아기 발처럼 보드라워진 내 발을 보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댓글로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그리고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슬그머니 꺼내시는 궁금증 3가지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장님, 저는 얼굴에 기름이 많은데 바세린 바르면 여드름 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바세린은 모공을 막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많지만 지성 피부인 분들에게는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평소에 여드름이 잘 나거나 코 주변에 기름이 많이 낀다면 그 부위인 T존은 피해서 바르세요. 대신 눈가나 입가처럼 건조해서 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인 U존에만 부분적으로 바르시면 됩니다. 자기 피부 타입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바르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집에 안티프라민이라고 초록색 통에 든 연고가 있는데 바세린이랑 비슷하게 생겼던데 이거 발라도 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안티프라민이나 호랑이 연고 같은 제품은 바세린 성분이 들어있긴 하지만 멘톨이나 캄파 같은 파스 성분이 섞여 있습니다. 근육통 있을 때 시원하라고 넣은 성분이죠. 이걸 건조해서 갈라진 얼굴이나 상처난 피부에 바르면 불난데 부채질하는 꼴이 됩니다. 엄청나게 따갑고 자극이 심해서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부 보습용으로는 반드시 100% 퓨어 바세린이라고 적힌 제품만 쓰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입술이 터서 바르는데 자꾸 먹게 돼요. 이건 먹어도 몸에 해롭지 않나요? 어르신들이 입술에 바세린 바르시고 말씀하시다가 혀로 핥아드시는 경우가 많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세린은 석유에서 추출했지만 불순물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정제한 안전한 성분입니다. 우리가 립밤으로 쓰는 제품의 주 원료도 대부분 바세린입니다.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기 때문에 립밤 정도로 바르다가 조금 먹는 것은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입술에는 바세린만큼 자극 없고 효과 좋은 보습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듬뿍 바르셔도 됩니다. 자, 이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아침엔 얇게 방패막, 저녁엔 두껍게 영양막, 그리고 파스 냄새 나는 연고 말고 진짜 바세린 쓰기.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부터 딱 작심 3일만 해보세요. 3일만 해보면 피부가 달라지는 게 느껴져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부터 당장 이 루틴을 시작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시작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시면 제가 대댓글로 힘찬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창에 시작이라는 글자가 가득 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히 피부가 좋아지는 미용법이 아닙니다. 내 몸의 방어막인 피부 장벽을 지켜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필수 생존 지식입니다. 혹시라도 내용이 길어서 깜빡하셨을 분들을 위해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은 냉장고 문에 적어두고 매일 보셔도 좋습니다. 첫째, 바세린은 마른 논이 아니라 젖은 땅에 바르는 겁니다. 세안 후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지 마시고 촉촉한 상태에서 3분 안에 바르셔야 합니다. 물기가 없으면 바세린도 없습니다. 둘째, 무조건 섞어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레티놀 같은 독한 성분이나 파스 냄새 나는 연고는 절대 바세린과 섞지 마십시오. 대신 얼굴에는 순한 시멘트인 나이아신아마이드를, 몸에는 각질 녹이는 우레아를 먼저 바르고 바세린으로 덮어주는 샌드위치 공법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무좀균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발뒤꿈치가 갈라진다고 무작정 바르기 전에 내 발에 곰팡이가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먼저 확인하고 무좀 치료부터 끝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 그럼 우리 박영숙 어르신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수분 샌드위치 공법을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중학교 동창회 날이 되었습니다. 동창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영숙아, 너 요즘 무슨 시술 받았니? 얼굴이 왜 이렇게 팽팽해? 어르신은 그날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소녀처럼 웃으셨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크림 바를 때보다 단돈 몇천 원짜리 바세린 바른 지금이 훨씬 더 빛난다고 말입니다. 어르신이 정말 기뻤던 건 주름이 좀 펴진 것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내 피부를 내가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이 드는 건 서러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가려움과 통증을 참으며 늙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작은 실천만 있다면 여러분의 70대, 80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윤기나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피부 관리를 못한다는 건 이제 핑계입니다. 우리 집 화장대 구석에 굴러다니는 바세린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는 여러분의 손길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욕실 문을 나서기 전에 물기를 남겨두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알차고 건강한 정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르신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속 시원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였습니다. 오늘도 촉촉하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각종 약과 보양식 잘 모르고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단 1년 만에 30년이나 늙어버릴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건강관리에 열심이신데 이상하게 점점 더 기력이 쇠하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74세 김철수 어르신도 딱 그런 분이셨습니다. 김철수 어르신께서는 은퇴 후 건강관리를 제1의 목표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조금만 머리가 아파도 신경과에 가시고 무릎이 시큰거리면 바로 정형외과로 달려가셨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내과에 가시고 소변이 불편하면 비뇨기과를 찾으셨죠. 각기 다른 병원 5군데를 다니시면서 받아온 약이 하루에 무려 15알이 넘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약들을 식탁 위에 쫙 펼쳐놓고 흐뭇해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으니 100세까지는 끄떡없을 거라고 자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병원도 열심히 다니고 약도 빠짐없이 드시는데 몸은 점점 물 먹은 솜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자꾸만 정신이 멍해지고 건망증이 심해지더니 어느 날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핑 도는 어지러움을 느끼고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단순한 빈혈인 줄 알고 넘기셨지만 며칠 뒤에는 화장실을 가시다가 발이 꼬여서 크게 넘어지셨고 결국 엉덩이뼈에 금이 가는 사고까지 당하셨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오신 김철수 어르신을 검사해보니 놀랍게도 어르신의 신체 나이는 주민등록상 나이인 74세가 아니라 이미 90세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건강을 챙겼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우리 몸의 노화는 가만히 있다가 서서히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평생 동안 딱 3번 급격하게 늙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34세와 60세, 그리고 78세입니다. 이때 우리 몸속의 단백질 수치가 급변하면서 노화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 파도를 잘 타넘는 분들은 나이보다 젊은 저속노화의 삶을 살게 되지만 김철수 어르신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파도에 휩쓸리면 남들보다 2배, 3배 빨리 늙는 가속노화의 급류에 휘말리게 됩니다. 어르신의 문제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행했던 생활 속의 작은 습관들이 몸이라는 엔진에 찌꺼기를 끼게 만들고 불필요한 약이라는 짐을 트렁크에 가득 실어 엔진을 과부하에 걸리게 만든 겁니다. 어르신은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이니까 무조건 몸에 좋을 거라고 믿으셨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것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고칠 수 있고 되돌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김철수 어르신이 어떻게 그 늙어버린 90세의 몸에서 다시 활기찬 70대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그 기적 같은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의학 용어는 다 빼고 여러분이 오늘 저녁부터 당장 따라하실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만 골라왔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는 밥그릇 하나만 바꿔도, 그리고 무심코 삼키던 약 한 알만 줄여도 여러분의 10년 뒤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철수 어르신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여러분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히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병상에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내 두 다리로 여행을 다니며 즐겁게 보낼 것인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만약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기대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표현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피하셔도 가속 노화라는 브레이크 고장난 트럭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몸이라는 엔진에 싸구려 불량 연료를 넣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트렁크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짐을 싣고 달리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김철수 어르신의 몸을 74년 된 클래식 자동차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귀하고 소중한 차입니다. 오래된 차일수록 좋은 연료를 넣고 아껴 타야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입맛이 없으시다며 점심엔 국수나 빵으로 대충 때우시고 저녁엔 기운 차린다고 기름진 튀김이나 숯불구이를 즐겨 드셨습니다. 맛은 좋았을지 몰라도 엔진 입장에서는 최악의 불량 연료가 들어온 셈입니다. 이런 음식을 드시면 우리 몸속에서는 당 독소라는 아주 끈적끈적한 찌꺼기가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설탕을 불에 태우면 끈적하게 눌어붙는 달고나 같은 게 혈관 속에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당 독소는 혈관 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피부에 달라붙어 주름을 만듭니다. 뇌세포에 달라붙으면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튀긴 음식은 삶은 음식보다 이 독소가 수십 배나 많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의 엔진은 이 끈적한 그을음 때문에 뻑뻑해져서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차가 나가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원인, 가속 노화의 주범인 당 독소입니다. 더 심각한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바로 트렁크에 너무 많은 짐을 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바로 약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하루에 15알의 약을 드셨습니다. 자동차 트렁크에 쌀가마니를 15개나 싣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뒤가 무거우니 차가 뒤로 처지고 핸들을 꺾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다약제 복용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은 먹을수록 좋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통계는 정반대의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5가지 이상의 약을 드시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입원할 위험이 18%, 사망할 위험이 25%나 높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10가지 이상의 약을 드실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는 겁니다. 피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약들이 몸속에서 서로 엉키고 싸우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뇌의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기관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어지럽고 멍해지는 겁니다. 김철수 어르신이 화장실을 가다가 다리가 꼬여 넘어진 것도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평형 감각 상실, 바로 낙상사고였던 겁니다. 뼈가 부러지면 꼼짝없이 누워 계셔야 하고 근육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노쇠의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내 몸의 엔진은 지금 괜찮은 걸까요? 혹시 나도 모르게 엔진이 꺼져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바로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바로 신호등 테스트입니다. 복잡할 것 없이 딱 4m만 걸어보시면 됩니다. 거실 끝에서 끝까지 보통 걸음으로 걸었을 때 4초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횡단보도 신호등을 건널 때 필요한 속도가 바로 1초에 1m입니다. 만약 4m를 걷는데 5초 이상 걸리신다면 지금 위험 신호가 켜진 겁니다. 엔진 출력이 떨어져서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건너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내가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몸무게가 4.5kg 이상 빠졌다면 이건 역시 엔진 오일이 새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런 신호들이 보인다면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뜯어 고치셔야 합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크게 후회하셨습니다. 내가 내 돈 내고 내 몸을 망치고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망가진 엔진도 제대로 정비만 하면 다시 쌩쌩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찌꺼기 낀 엔진을 새 것처럼 닦아내고 무거운 짐을 덜어내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쾌한 해결책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대로만 하시면 여러분의 걷는 속도가 달라질 겁니다. 혹시 주변에 약을 한 주먹씩 드시는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버튼 클릭 한 번이 친구분의 낙상사고를 막을 수 있는 생명의 동화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김철수 어르신이 멈춰버린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릴 수 있었던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복잡한 이론은 다 치우고 당장 오늘부터 따라하실 수 있는 딱 3가지 정비법만 기억하십시오.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몸은 녹슨 중고차에서 명품 클래식카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비법은 엔진에 들어가는 연료를 최고급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황금 비율 혼합유 전략입니다. 우리가 주유소에 가면 일반 휘발유가 있고 고급 휘발유가 있듯이 우리 몸에도 격이 다른 연료를 넣어줘야 합니다. 흰 쌀밥은 이제 잊으십시오. 제가 김철수 어르신께 처방해드린 밥의 비율은 아주 명확합니다. 렌틸콩 4, 귀리 2, 현미 2, 그리고 백미 2입니다. 이 비율을 꼭 기억하십시오. 렌틸콩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전체 밥의 40%를 렌틸콩으로 채우는 겁니다. 왜 하필 렌틸콩일까요? 렌틸콩과 귀리 같은 통곡물은 혈당을 아주 천천히 올립니다. 백미를 먹으면 혈당이 수직 상승해서 혈관을 공격하지만 이 황금 비율 밥은 혈당을 아주 완만하게 미끄럼틀 태우듯이 올립니다. 마치 급발진하지 않고 부드럽게 출발하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아침에 이 밥을 드시면 점심때까지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군것질 생각이 싹싹 사라지니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고 당독소가 쌓일 틈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렌틸콩을 4만큼 넣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2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연료를 바꿨다면 엔진 관리법도 바꿔야 합니다. 조리법의 대전환입니다. 같은 닭고기라도 기름에 튀기면 독덩어리가 되지만 물에 삶으면 보약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튀기지 말고 굽지 말고 삶고 찌고 데치십시오. 여기에 아주 강력한 녹 방지제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레몬즙이나 식초입니다. 요리하실 때나 드실 때 식초나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면 당독소가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생선찜을 드실 때 레몬 한 조각을 뿌리는 것이 멋이 아니라 과학이었던 겁니다. 간장 대신 소금을 쓰시고 식초를 곁들이는 습관, 이것이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줍니다. 2번째 정비법은 운전 스타일을 바꾸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쌩쌩 달리는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땀 흘리며 뛰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바로 힘, 즉 토크입니다. 언덕길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운동의 비중을 완전히 뒤집으셔야 합니다. 전체 운동 시간의 60%를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에 쓰시고 유산소는 40%만 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근육이 없으면 넘어지고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거창하게 헬스장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벽을 짚고 하는 팔굽혀펴기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한 발로 서기 연습을 꼭 추가하십시오.
양치질 하실 때 짝다리 짚지 마시고 번갈아 가며 한 발로 서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낙상을 예방하고 여러분의 엉덩이 뼈를 지켜줍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몸무게 1kg당 1.2g은 드셔야 하니 매 끼니 손바닥만한 고기나 두부 생선을 꼭 챙겨 드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정비법은 가장 중요한 트렁크 비우기, 즉 약물 다이어트입니다. 이건 여러분 혼자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전문가인 정비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에 병원 가실 때 집에 있는 모든 약봉지를 큰 쇼핑백에 다 담아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제가 먹는 약 중에 겹치는 건 없나요? 혹시 뺄 수 있는 약은 없을까요? 하고 말입니다. 김철수 어르신도 이렇게 해서 약을 정리했습니다. 알고 보니 속 쓰리다고 드셨던 위장약이 오히려 소화를 방해하고 있었고 이 병원 저 병원에서 받은 진통제가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15알이던 약을 꼭 필요한 혈압약과 당뇨약을 포함해 딱 6알로 줄였습니다. 트렁크에 짐을 덜어내니 차가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약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게 효도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약만 먹는 게 진짜 내 몸을 위한 효도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밥은 렌틸콩과 잡곡 위주로 바꾸고 튀기는 대신 삶아 드십시오. 운동은 걷기만 하지 마시고 근력 운동을 더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약봉지를 들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십시오. 어렵지 않으시죠?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몸은 놀랍게 변할 겁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3개월 만에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다시 산책을 즐기게 되셨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건강 걱정 많으신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집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막상 실천하려니 막막하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김철수 어르신이 3개월 동안 매일 지키셨던 실제 하루 일과표를 공개합니다. 이건 숙제가 아닙니다. 낡은 엔진을 부드럽게 만드는 하루의 정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들어보십시오. 김철수 어르신의 하루는 아침 6시 30분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됩니다. 밤새 말라버린 엔진에 윤활유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7시에는 가볍게 동네를 산책하십니다. 절대 무리해서 뛰지 않습니다. 팔을 앞뒤로 흔들며 기분 좋게 걷습니다. 아침 8시 드디어 그 황금 비율 밥상이 등장합니다. 렌틸콩과 귀리, 현미, 백미를 섞은 밥 한 공기에 찐 계란 하나, 그리고 나물 반찬과 된장국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이 한 끼가 하루를 버티는 최고의 고급 연료가 됩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입이 심심하실 겁니다. 예전 같으면 달달한 믹스커피나 떡을 드셨겠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견과류 한 줌이나 삶은 계란을 드십니다. 엔진에 그을음을 남기는 당분 대신 오래가는 에너지를 채우는 겁니다. 점심 12시에는 생선찜이나 수육을 드십니다. 식당에 가셔도 튀김보다는 백반이나 샤브샤브를 선택하십니다. 국물은 건더기만 드시고 짠 국물은 남기시는 센스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후 시간 출출할 때는 무가당 두유나 우유 한 잔으로 단백질을 보충합니다. 그리고 저녁 7시 30분 텔레비전 뉴스 보실 때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이때가 바로 홈 트레이닝 시간대입니다. 소파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스쿼트 10번 3세트, 싱크대 잡고 뒤꿈치 들기 20번, 그리고 양치질 하면서 한 발로 서기 1분. 다 합쳐도 15분이 안 걸리지만 이 시간대가 어르신의 다리 근육을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충분한 수면으로 하루 동안 달린 엔진을 식혀줍니다. 어떻습니까?
특별한 비법이라기보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실천하시려고 마음먹은 분들 중에 분명히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2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콩이랑 잡곡을 갑자기 많이 먹으니까 배에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돼요. 어떡하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평생 흰쌀밥만 먹던 엔진에 갑자기 고성능 연료가 들어오니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땐 억지로 참지 마시고 비율을 조절하세요. 처음 2주 동안은 렌틸콩을 조금만 넣으시고 점차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씹는 횟수입니다. 평소보다 2배는 더 많이 씹으셔야 합니다. 입안에서 죽이 될 때까지 오물오물 씹어서 넘기시면 소화도 잘 되고 침 속에 소화 효소가 나와서 영양 흡수도 훨씬 잘 됩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약 줄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먹던 혈압약이랑 당뇨약도 끊어야 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약물 다이어트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약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혈압약, 당뇨약은 엔진이 꺼지지 않게 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이건 꼭 드셔야 합니다. 제가 줄이라고 한 건 습관적으로 먹던 소화제, 중복된 진통제, 영양제처럼 굳이 없어도 되는 격가지 약들입니다. 어떤 약을 빼고 어떤 약을 남길지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약을 끊는 건 위험한 도박과 같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이 과정을 통해 몸무게는 3kg이 줄었지만 근육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색이 맑아지고 걷는 뒷모습이 청년처럼 당당해지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시고 오늘 저녁 식탁에 콩밥 하나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양치질할 때 한 발로 서보는 것부터 해보세요. 작은 시작이 10년 뒤 여러분을 웃게 만들 겁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이라고 남겨주세요. 서로의 다짐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실천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숫자 1이 모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드리고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리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몸도 김철수 어르신처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첫째, 연료를 바꾸고 조리법을 바꾸십시오. 흰 쌀밥 대신 렌틸콩과 귀리 현미를 섞은 황금 비율 밥상으로 바꾸시고 튀기거나 굽는 대신 삶고 찌는 방식으로 드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혈관을 녹슬게 하는 당독소를 막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둘째, 운전 방법을 바꾸십시오. 숨차게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버티는 힘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유산소 운동보다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의자 스쿼트와 한발 서기가 여러분을 낙상사고로부터 지켜줄 생명보험입니다. 셋째, 트렁크를 비우십시오. 약은 많이 먹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약을 덜어내십시오. 가벼워진 트렁크만큼 여러분의 컨디션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래된 자동차라고 해서 다 폐차장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관리를 안 하면 녹슨 고물차가 되지만 정성껏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 세월의 멋이 깃든 명품 클래식카가 됩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클래식카를 보면 어떻습니까? 최신 스포츠카보다 더 품격 있고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김철수 어르신은 스스로를 고물차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멋진 클래식카가 되어 인생이라는 도로를 즐겁게 달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70세든 80세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신 음식 한 끼,
오늘 여러분이 움직인 한 걸음이 내일의 여러분을 만듭니다. 100세까지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지내실 건가요? 아니면 두 발로 여행 다니며 자식들과 웃으며 지내실 건가요? 그 정답은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확실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명품 클래식카가 되어 완주하는 그날까지 제가 옆에서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바짝 마르고 손발끝이 찌릿찌릿하다면 여러분의 혈관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리는 어르신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76세 최영감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최영감님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건강 체질이셨습니다. 소화력 하나는 타고났다고 자랑하시면서 아침마다 뜨끈한 밥에 물 말아서 젓갈이랑 드시고 입가심으로 달달한 믹스커피 2봉지를 타서 드시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하셨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영감님의 몸속, 특히 췌장과 혈관은 매일 아침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달 최영감님은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시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셨고 검사 결과 당뇨 합병증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단순히 믹스커피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겨울철 아침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겨울은 당뇨인들에게 가장 잔인한 계절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의 수도관이라고 할 수 있는 혈관은 체온을 뺏기지 않으려고 잔뜩 웅크리며 수축합니다. 수도관은 좁아졌는데 활동량이 줄어들어 끈적해진 혈액이 그 좁은 관을 통과하려고 하니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대한당뇨병학회의 통계 자료를 보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겨울철 당뇨 환자의 평균 공복 혈당은 다른 계절에 비해 무려 20mg/dL 이상 높게 측정된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수치가 조금 올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관 벽이 그만큼 더 강한 압박을 받고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아졌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시간대가 바로 아침 공복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잠자면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혈액 점도가 높아져 있는데 여기에 잘못된 아침 식사로 혈당 스파이크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뭘 먹어라, 뭘 하지 마라 이야기하지만 정작 왜 내 몸이 아침마다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는 모르고 계십니다. 췌장이 약하게 태어난 한국인은 서양인과 똑같이 관리해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20년 넘게 환자를 보며 터득한 저만의 특급 처방전을 공개하려 합니다. 약냄새 나는 병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시는 차 한 잔이 어떻게 굳어버린 혈관을 녹여주는지, 삶은 달걀이 아니라 어떤 순서로 젓가락을 움직여야 췌장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혈당을 뚝 떨어뜨리는 아침 10분의 기적 같은 루틴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딱 3일만 따라해보세요. 찌릿하던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침마다 멍하던 머리가 맑아지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최영감님도 이 방법으로 당화 혈색소를 정상 범위로 되돌리셨으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건강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이 겨울철 아침마다 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지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몸에 좋다니까 혹은 당 떨어진다는 핑계로 무심코 하시는 행동들이 있으신가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행동, 겨울철 아침에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계속하시면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첫 번째, 아침 공복에 꿀물이나 믹스커피 드시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아침에 따뜻한 꿀물 한 잔이 보약이라던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건강한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걱정되는 우리 나이대에는 독약입니다. 밤새 텅 비어있던 위장에 액체로 된 단순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마른 장작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흡수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췌장이 감당을 못하고 혈당이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때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은 췌장을 강제로 쥐어짜는 고문과 다를 게 없습니다. 두 번째, 입맛 없다고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겁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안 먹으면 혈당 안 오르겠지? 천만에요.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는데 이 녀석이 간에게 명령합니다. 지금 비상이다. 당장 창고에 있는 당을 풀어라. 그래서 아침을 굶었는데 오히려 점심때 혈당을 재보면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찬바람 쐬며 빈속에 운동 나가는 겁니다. 겨울 아침 공기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주범입니다. 빈속에 나가서 찬바람 맞으며 운동하면 혈압은 오르고 몸은 에너지를 아끼려고 지방을 더 축적하려 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아침만 되면 이렇게 혈당 조절이 힘든 걸까요? 단순히 뭘 먹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자동 보일러가 켜지기 때문입니다. 전문 용어로 이것을 새벽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잠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우리 몸은 아침에 깰 준비를 합니다. 자는 동안 떨어진 체온을 올리고 잠을 깨우기 위해 뇌가 명령을 내리죠. 자, 이제 보일러 틀어라. 이때 아드레날린, 성장 호르몬 같은 각성 호르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혈액으로 방출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인슐린이라는 온도 조절기가 잘 작동해서 보일러가 너무 뜨거워지지 않게 조절해 줍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거나 전 단계인 분들은 이 조절기가 고장난 상태입니다. 보일러는 계속 돌아가서 방이 절절 끓는데 불을 줄여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밤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아침 공복 혈당이 쑥 올라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당뇨 환자는 밤사이에만 혈당이 평균 16mg/데시리터나 저절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한국인에게는 억울하지만 인정해야 할 숙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냄비의 크기가 다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임수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아주 충격적입니다. 서양인과 키랑 몸무게가 똑같아도 한국인의 췌장 크기는 서양인보다 12.3%나 작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은 무려 36.5%나 떨어졌다는 겁니다.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서양인의 췌장이 곰국을 끓이는 커다란 가마솥이라면 우리 한국인의 췌장은 찌개를 끓이는 작은 뚝배기 냄비입니다. 가마솥에는 장작을 많이 넣고 부를 때도 웬만해선 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뚝배기에 가마솥과 똑같은 양의 밥과 설탕을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다 넘쳐 흐르겠죠. 이게 바로 한국인이 뚱뚱하지 않아도 당뇨에 잘 걸리고 아침에 조금만 방심해도 혈당이 튀는 이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영감 님도 바로 이 뚝배기 이론을 모르셨던 겁니다.
타고난 냄비는 작은데 겨울이라 춥다고 활동은 안 하시고 아침마다 믹스커피라는 강력한 연료를 부어대니 췌장이 견디다 못해 파업을 선언한 것이죠. 게다가 겨울에는 추위를 이기려고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옵니다. 2중 3중고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아셨죠? 내 췌장은 작고 소중한 뚝배기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내 몸은 보일러를 세게 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뜨거운 뚝배기를 식혀주고 넘치지 않게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뇨약 없이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아침 식탁의 순서만 바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찔리는 분들이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주변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야, 우리 췌장이 뚝배기라서 그렇다더라 하고 말이죠. 함께 알면 건강을 지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작고 소중한 뚝배기 췌장을 지키면서 아침 공복 혈당을 꽉 잡는 구체적인 해결책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숙제로 내드리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고 약 떠먹는 거 아닙니다. 딱 순서만 바꾸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물부터 드십시오. 바로 미지근한 환기차 또는 바나바 잎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양치부터 개운하게 하시고 물을 끓여서 찬물과 섞어 미지근하게 만든 다음 200ml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왜 하필 이 2가지일까요? 먼저 환기차입니다. 환기는 한방에서 기운을 보충하는 대표적인 약재죠. 그런데 이게 당뇨인들에게는 콩팥 지킴이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피가 끈적해져서 콩팥의 미세혈관이 망가지기 쉬운데 환기가 소변 배출을 돕고 단백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혈당 잡는 진짜 선수, 즉 에이스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 잎차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이 잎사귀 안에 코로솔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성분을 혈관 속 교통경찰이라고 부릅니다. 혈액이라는 도로 위에 포도당이라는 자동차가 꽉 막혀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이 교통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며 정리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기 세포 속 주차장으로 들어가세요 하고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죠. 실제로 코로솔산은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는 수송체를 활성화시켜서 식후 혈당을 최대 30%까지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식물성 인슐린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나바 잎차는 효과가 워낙 좋아서 이미 병원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 너무 많이 드시면 저혈당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연하게 우려서 하루 한 잔만 드셔보시고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2번째, 아침 식사하실 때 위장에 거름망을 설치하십시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식사 순서를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밥 한 숟갈 크게 떠서 입에 넣고 반찬 집어먹죠? 이거 오늘부터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무조건 채소부터 드십시오. 밥상에 앉으시면 밥그릇 뚜껑은 열지도 마시고 상추, 오이, 시금치 나물 같은 채소를 먼저 집어 드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장에 거름망을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가 위장 바닥에 먼저 깔리면 마치 촘촘한 그물망처럼 작용합니다. 그 뒤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이 그물망에 걸려서 소화되고 흡수되는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집니다. 채소 다음에는 단백질입니다. 삶은 달걀, 두부, 생선 같은 걸 드세요. 단백질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는 GLP-1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요즘 없어서 못 판다는 비만 치료 주사제 성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 호르몬이 뇌에다가 어이 주인님 배부르다 그만 먹어라 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밥을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팀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똑같은 햄버거를 먹는데 빵부터 먹은 사람보다 채소와 고기 패티를 먼저 먹고 빵을 나중에 먹은 사람의 혈당이 무려 37%나 낮았습니다. 음식 종류를 바꾼 게 아닙니다. 오직 순서만 바꿨는데 약 한 알 먹은 것만큼 혈당이 떨어진 겁니다. 세 번째, 밥 숟가락 놓고 30분 뒤 근육에게 밥을 주십시오. 식사하시고 나서 아이고 배부르다 하고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켜시죠. 그 순간 여러분의 혈관은 설탕물로 절여집니다. 식사 후 30분이 지나면 소화된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때가 골든타임입니다. 딱 10분만 걸으십시오. 거창하게 운동복 입고 나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집안 거실을 왔다 갔다 하시거나 설거지를 하시면서 발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셔도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은 거대한 스펀지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을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때는 인슐린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근육이 알아서 내 밥 내놔라 하고 당분을 훔쳐가기 때문에 췌장이 쉴 수 있게 해줍니다. 최영감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아니 교수님, 밥부터 먹으나 반찬부터 먹으나 뱃속에 들어가면 다 섞이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요? 하셨죠. 하지만 딱 일주일만 속는 셈 치고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차 한 잔, 밥 먹을 땐 나물부터 우적우적 씹어 드시고 뉴스 보면서 거실을 뱅글뱅글 도셨대요. 일주일 뒤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선생님, 아침 먹고 나면 항상 졸음이 쏟아져서 낮잠을 자야 했는데 이제는 정신이 말똥말똥합니다. 식곤증이 사라졌다는 건 혈당 스파이크가 잡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죠? 비싼 영양제 사 먹을 돈으로 시장 가서 싱싱한 채소 사시고 바나바잎차 티백 하나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세 가지, 내일 아침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가족분들에게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특히 나는 밥심으로 산다면서 밥부터 드시는 고집센 남편분, 아내분에게 이 영상을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방법은 다 아셨죠? 마시는 차, 먹는 순서, 걷기. 그런데 막상 내일 아침이 되면 어라? 물을 먼저 마시랬나? 밥을 먼저 먹으랬나? 하고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쏙 박히도록 딱 하나의 공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30, 30, 10 법칙입니다.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복잡한 계산 필요 없습니다. 최영감 님도 냉장고 문에 이 숫자를 크게 써붙여놓고 실천하셨습니다. 자, 시계를 한번 보세요.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셨다고 칩시다.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다녀오시고 바로 30분 동안은 차 마시는 시간대입니다. 준비해둔 환기차나 바나바잎 차를 미지근하게 한 잔 드세요. 그리고 바로 밥 드시지 마세요. 차 성분이 우리 몸에 퍼져서 자, 이제 혈당 들어온다 준비해라 하고 췌장을 깨울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 30분 동안 이불 개고 환기 좀 시키고 옷 갈아입으시면 딱 맞습니다. 그 다음 7시에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였죠? 그렇죠. 채소, 단백질, 밥 순서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7시 반쯤 되겠죠? 여기서 두 번째 30분이 나옵니다. 밥 숟가락 놓고 바로 눕거나 주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위장이 일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30분 동안은 설거지도 하시고 뉴스도 보시고 식탁 정리도 하세요. 그리고 8시가 되면 마지막 10분입니다.
이때가 혈당이 막 치솟으려고 시동을 거는 타이밍입니다. 이때 딱 10분만 투자해서 집안을 걸으시거나 가벼운 스쿼트를 하시면 올라가려던 혈당이 어이고 근육 형님이 다 가져가네 하고 꼬리를 내립니다. 어떻습니까? 기상 후 30분 대기, 식후 30분 대기, 그리고 10분 걷기, 이 리듬만 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진료를 보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꼭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겨울철에 정말 위험하거나 혹은 잘못 알고 계신 것 3가지만 뽑아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님, 저는 부지런해서 새벽 5시에 뒷산 약수터 다녀오는데 이건 운동 안 됩니까? 어르신, 제발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새벽 등산, 지금 당장 그만두셔야 합니다. 이건 운동이 아니라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새벽 4시, 5시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 있다가 갑자기 찬바람을 맞으면 우리 혈관이 차가워 하면서 순식간에 쪼그라듭니다. 그러면 혈압이 급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약해져 있던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환자가 가장 많이 응급실에 실려오는 시간대가 바로 겨울철 새벽입니다. 운동은 해가 중천에 떠서 날이 풀린 낮 시간대에 하시거나 차라리 집안에서 안전하게 하시는 게 100번 낫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식후에 배 먹어도 되죠? 안 됩니다. 식사하시고 입가심으로 과일 드시는 건 최악의 습관입니다. 밥 먹어서 이미 혈당이 꽉 차 있는데 거기에 과일의 당분까지 들어가면 혈당이 넘치다 못해 끈적끈적한 꿀처럼 변합니다. 게다가 밥이랑 과일이 뱃속에서 섞이면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차고 소화도 안 됩니다. 과일이 너무 드시고 싶으시면 식사하기 30분 전에 드시거나 식사와 식사 사이 간식으로 드세요. 그리고 갈아서 주스로 드시지 마시고 껍질째 꼭꼭 씹어 드셔야 식이섬유 덕분에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귤은 하루 2개, 사과는 반쪽, 이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겨울만 되면 발뒤꿈치가 갈라지고 피가 나는데 대수롭지 않죠? 절대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발은 얼굴보다 더 소중하게 모셔야 할 곳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말초신경이 둔해지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발에 상처가 나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발뒤꿈치가 갈라져서 틈이 생기면 거기로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심하면 당뇨발 족부 궤양으로 이어져서 정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씻고 나오시면 얼굴에 로션 바르기 전에 발부터 챙기세요. 보습크림 듬뿍 바르시고 수면 양말 신어서 발을 항상 촉촉하고 따뜻하게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30-30-10법칙 그리고 이 3가지 주의사항 듣기만 해서는 소용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댓글창에 숫자 1이라고 딱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숫자 1이 여러분의 건강을 1순위로 챙기겠다는 다짐이자 저와의 약속입니다. 다른 분들이 1이라고 남기신 걸 보면서 아,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서로 힘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최영감 님도 처음엔 귀찮아 하셨지만 지금은 눈 감고도 하십니다. 습관이 되는 데는 딱 3주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딱 3줄로 요약해드리고 달라진 최영감님의 근황을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들려드린 긴 이야기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아침에 눈 뜨면 바로 밥상으로 가지 마시고 환기차나 바나바 잎차 한 잔으로 뚝배기 냄비 같은 우리 췌장을 먼저 깨워주십시오. 둘째, 밥 먹을 땐 무조건 채소부터 씹어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맨 마지막에 밥을 드셔서 위장에 거름망을 치셔야 합니다.
셋째, 숟가락 놓고 30분 뒤에는 딱 10분만 걸어서 허벅지 근육이 혈당을 빨아먹게 만드십시오. 이 세 가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그 결과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당뇨는 약만 먹는다고 낫는 병이 아닙니다. 내 생활을 조금만 바꾸면 내 몸은 반드시 보답합니다. 최영감님은 올해 76입니다. 76살 어르신도 해내셨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내일 아침이 여러분의 혈관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믹스 커피를 찾으실 건가요? 아니면 내 몸을 살리는 차 한 잔을 드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실천하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에도 두 발로 꼿꼿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건강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활기찬 아침을 여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알짜배기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